궁금해지고 보다 온 책을 사고 싶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과 교수님 하나. 저는 김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정현 기자. 네. 저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예. 오늘 뭐 어떤 분인지. 또 귀한 발걸음. 귀한 발걸음. 이 귀한 곳에 해주신 발걸음 해주신 누추한 분. 귀한 분 소개 좀 해주시죠. 곳에. 네. 네. 저희 공선옥 작가 소설 오늘 할 건데 네. 저희 방송에서 공선옥 편 비평을 담당해 주시고 인터뷰도 해주셨던 이상숙 문학평론가시고 가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아, 교양학부가 아니고 자유전공학부. 예, 자유전공학부. 예. 네. 명칭들이 다 달라서. 네. 본인도 자기소개 한번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천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이제 학과가 아닌 이제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와서 1년 공부하고 2학년 되면서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그러면 학부입니다. 주로 예. 이제 막 입학한 20살들에게 책 좀 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 학생들이 볼 게 많아서 그래서 왠지 교수님이 책 좀 봐라 그러면 숙제처럼 생각해서 예, 그래서 책 안 보고 도구가 안 써도 되니까 나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책 읽기를 봐라 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책 읽기, 이 유튜브를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보라고 하면 되는 이런 거예요. 분들이 네, 네, 의외로 네. 또 학점이 짜요. 아, 이런 분들 네, 또 되게 예. 친절하고 되게 네, 혹해서 수업 착한 척 하지만은 수강 신청했다가 나중에 열어보면 오 쉣.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수강으로 2번 배고 3번 배고 자주 뵙고 싶은 그런 교수님. 선생님의 상냥한 풍모에 끌려서 수업을 했다가 들었다가 2번 3번 뵙게 된다. 재수강 3수강하게 된다. 왜 이렇게 찔리죠? 실화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고3 때 자기 인생을 뭘 알겠어요. 내가 주로 이제 문과에서 자유전공학부인 거죠. 상관없잖아요. 문이과 통합이에요? 예, 예. 최근에는 문이과 통합으로. 예. 그러니까 내가 고3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사실은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대학생들은 좀 가서 이것저것 진짜 좀 그 학문에 진짜 무슨 뭐 개론서라도 좀 보고 정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고등학교는 전 약간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굉장히 입시 위주이기 때문에 되게 기형적인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2년 정도는 좀 사회가 무엇인지 좀 맛이라도 좀 보고 좀 이런 대들기 이런 거 좀 보고 맨날 롤만 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선생님이 겪는 딱 20살 네. 그 자유전공 학부에 들어오는 그 네. 20살들은 어떤가요? 그렇죠. 매년 제가 신입생들을 만나잖아요. 신입생들을 만나고 1년 동안 그 신입생들이 이제 막 방황하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탐색하기도 하는 이제 1년을 제가 이제 지켜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뭐 일률적이진 않아요. 뭐 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학생도 있고 아직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온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1년 동안을 굉장히 나름대로 뭐 궁칫거리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나 막 고민하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 뭐 입학할 때도 그렇고 뭐 졸업할 때도 그렇고 뭐 30이 돼서도 그렇고 사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딱 정해서 갈 수 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늘 탐색하고 배우면서 이제 천천히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꼬시기도 하십니까?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주로 이제 내가 전공한 문학 쪽, 인문학 쪽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요 오지리에 두고 온 In My 30를 다루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지난주에는 그 정찬 작가, 정열 기자가 부친되시는 분이에요. 네네. 완전한 영혼 요 소설 읽었는데 혹시 이 소설 보셨나요? 네, 읽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원래 정찬 작가를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특이한 취향이시네. 아니 90년대 이제 초반에 그 학생들하고 이제 소설 읽고 뭐 할 적에 거기에 이제 새라는 정찬의 새 단편을 버드. 예, 새. 꼭 거기다 이제 집어넣었었거든요. 오. 그 소설 목록에. 그래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문학상을 받고 할 때마다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예, 뭐
있었죠. 이 완전한 영혼은 이번에 네. 이제 방송하고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네, 아주 역시 제 그 오랜 그게 변하지 않았구나. 예. 역시 다시 옛날부터 좋아할 만한 다시 읽어도. 예. 정혁 기자 새라는 작품 작품이라고. 재밌습니까? 새해 선물이 더 재밌습니다. 새 선물 더 재밌다. 은희경? 네. 은희경의 새 선물 강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새 선물 읽기 너무 그거 길다. 그 새 선물에서 새만 자르면 단편이 나와요. 그게 정찬 작가의 새.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이 댓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방송에 대해서 놀제이님이 사랑의 깊이가 그 작품의 깊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듣고 보니까 작품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에겐 좀 어려웠거든요. 특히 작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영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무사상적이고 식물적 정신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장인하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겠죠. 나는 장인한 같은 정신의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메마른 강인함이 부드러움과 약함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념적인 소설은 잘 안 읽게 되는데 빠르고 가볍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지금 시대에 오히려 이런 작품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농담 삼아서 요즘에 이런 작품 되면은 사람들이 안 읽는다. 너무 진지하다. 너무 무겁다. 그래 지금도 젊은이들은 이 세 줄 이상 넘어가는 글을 읽기를 되게 버거워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해 자체를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 사실 이런 소설이 나오면 참 젊은 사람들은 참 더 안 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런 경향이 좀 대학생들한테 좀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뭐 경향성을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대학에서 고전 읽기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클래식한 고전을 읽고 그 다음 책은 조금 더 현대의 고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어볼 만한 걸 읽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몰입을 잘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 학기 2권의 아주 두툼한 책을 읽어요.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문학 외에 이제 다른 역사든지 뭐 심리학이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책?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뭐 한강에 소년이 온다. 예. 그다음에 최윤의 저기 소리업체의 한정 꽃잎이 지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걸리버 여행기 뭐 1984 뭐 이런 걸 읽고 그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생각을 끄집어내서 확장해서 다른 책을 정하는데 투표를 정해요. 투표? 네, 그 한반에서 이제 투표를 정해서 이제 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권의 책을 이제 읽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뭐 문학이 아니니까 역사든 심리든 뭐 과학이든 뭐 여러 가지 책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학생들이 딱 한 학기에 2권의 책을 읽는데 굉장히 몰입도 잘하고 토론을 많이 시키니까 토론도 잘하고요. 리포트를 저는 죄송합니다. 사학한 교수님이라서 리포트를 매 시간 받아요. 매 시간요? 근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긴 리포트를 받는 게 아니고 활동지처럼 짤막한 한 달락, 두 달락짜리를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그거를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열심히 근데 잘 리포트를 썼습니다. 내면 교수님도 귀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 계속 봐요. 채점하고 다 보셔야 네.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내고 제가 채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론 보죠. 제가 다 평가를 하지만 단계마다 책을 읽는 단계마다 이제 질문을 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조별로 묶어가지고 한 권을 이제 그 조가 한 4, 5주 동안 계속 그 같은 조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서 클럽 같은 예,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나온 의견들 토론 종합하고 서로 이제 저랑 또 같이 일대 다수로 얘기하고 이러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영혼 같은 책도 지금 학생들이 이거 뭐 읽다가 말겠지 이렇게 하지만 꼭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달고 뭐 상쾌한 것만 먹다가 어느 때는 조금 더 묵직하고 그렇죠. 구수한 것도 먹고 싶고 한 것처럼 굉장히 저기 완전한 영혼이나 뭐 새든 뭐 새의 시선이든 이런 자기가 평소에 집중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마주할 기회가 있다는 거에 학생들이 진지하게 대합니다. 그 근거 없이 20대를 비하한 좀 사과하시죠.
저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이지 않다. 현장에는 또 다르다. 케바케 사바사다. 그렇죠. 이런 말씀. 기회가 있으면 학생들은 집중하고 몰입하고 진지해진다. 학생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같은 대학교 자유공학부 학생 여러분 죄송하고요. 소년이 온다는 정말 저도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물론 여기서 다른 책을 전 전부 다 처음 읽었습니다만 자랑은 아닙니다만 소년이 온다는 정말 대학생들이 꼭 봐야 될 소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생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인이 봐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걸리버 여행기도요. 걸리버 여행. 걸면 걸리버니까 걸리버지에. 그거 이상한 책 아닌 거 없어.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야. 근데 그냥 지금 봐도 재밌어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그럼 여행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걸리버 여행기는 소인국밖에 모르죠.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못 박아서. 이렇게, 그건 그래서,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 진짜. 걸리버 여행기는 4부작이에요. 사부작이요? 4부작이고 꽤 두껍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 학생들이 아주 재밌게 끝까지 다 읽어요. 그래요? 돈키호테가 이만한 거 2권짜리인 거 아세요? 동키호테는 재미없기로 유명한 건 제가 알아요. 재미없지 않은데? 재미없다고 다들 보다가 덥던데.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기니까. 그냥 이게 두껍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대학생 때 길어요. 동키호테가 무슨 뭐 완전 완역판 이래가지고 이따만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읽는 게 유행이어서 한때. 근데 모두 다 포기했어 읽다가. 우리 때 유행은 막 틴낙한 뭐 이렇게. 아그 그러니까 뭐 앵거, 어, 앵거, 불안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렇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도 이런 거 재밌게 읽는 사람이 있다. 다음 있지만 댓글 드물다. 김혁기 읽으시죠. JNC님이요. 관념적 소설은 이야기로서의 재미는 덜할지 몰라도 읽으면서 깊은 사유를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설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장인아가 머리를 다친 뒤 유일하게 울음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예민하게 제 것처럼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인물인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사상적이고 증오를 모르더라도 타인의 비통과 슬픔에 그만큼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영혼은 과연 완전한 영혼이겠죠? 이 시대에 그런 영혼이 더 필요하다는 작가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댓글 엄청 성의 있게. 훌륭한 댓글인데요. 저는 이 소설에서 약간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약간 리얼리즘, 리얼리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소설에서 이 상상, 꿈 개연성. 그런 거 되게 좀 안 좋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에서 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환상적 뭐 어쩌고 뭐 리얼리즘 뭐 이런 아직 전 잘 뭐 그런 거 약간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약간 못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제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리얼하진 않잖아요. 뭔가 이게 이렇다는 게 진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선 정도였어요. 이 정도는 내가 왜냐면 이게 되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뭐 엄청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봐야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 댓글을 보고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더 좋은 의미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요 댓글. 지금 읽어주신 댓글은 정말 훌륭한 감상평이고 만약 제 수업 시간에 이분이 리포트 이렇게 내셨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시간에 박수 쳐주고 일어나서. 소개하고 그리고 저랑 대화한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저한테 또 이제 알려주고 제가 또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또 배우고 이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뭐 수업을 만들어주는 그런 훌륭한 독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그런 대화를 좋아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요새 직장인들이 이제 독서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독서 모임을 책 말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대학교 때는 그런 걸 모르다가 이제 대학생 때는 워낙 그런 환경 속에서 뭐 수업도 늘 들어야 되고 책도 억지로 읽어야 되고 하니까 굳이 안 찾다가 이제 직장과 사회생활에 치이면서 그런 걸 되게 간절해 진짜 필요해서 그리워서 다시 이제 찾아가고 만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이게 대학생 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책을 읽고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되게 20대 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목은 뭐 제가 한두 과목 개설해서 뭐 50명, 100명 뭐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왜 교양에도 왜 균형 교양처럼 이렇게 꼭 들어야 되는 그렇죠. 것들 이렇게 마련해 그렇죠. 놓잖아요. 그 영역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뭐 1,000명 그러니까 두 학기 그러니까 매 학기 열리니까 뭐 2,000명 대규모 수업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열립니다. 11개 정도, 12개 정도 수업이 열리니까
그래서 예, 한강 모든 입학생이 다 들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4,000명 넘게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영역 중에서 들어있는 7개 과목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듣고 그게 두 학기에 걸쳐서 열리니까 거의 1,000명 정도 두 학기 들으면 1,000명 정도 듣는데 굉장히 학생들이 그 일단 책 2권을 읽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냥 시간 그 수강 신청 실패해가지고 들어온 있죠, 학생들도 있죠, 있죠. 그렇게 많이 낙오하지 않아요. 예, 다 그리고 열심히 예, 읽고. 처음부터 막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읽고 그 읽은 만큼 안에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읽고 와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질문도 어려운 질문 막 주제 찾아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재밌고 쉬운 질문부터 이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책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걸 고르는 게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책 읽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다음 책이에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어떤 주제가 더 궁금해졌으니까 그 책을 찾아봐야지. 이러면 성공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독서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어느 대학이나 고전 읽기 수업이 있고 책 읽기 수업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이 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뭐 수능 시험 볼 학생들이 아니니까 이 책에서 본인이 감동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진짜 독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 유튜브 채널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강의 소개에 네. 이 링크를 걸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이다. 아까 지금 1,0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 어우 달달한데? 매년 1,000명? 개꿀인데?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케이 구독자가 매년 1,000명씩 깔끔하게 늘어날 것으로. 다음에 빌리벤트님이 작가 인터뷰 때 브금 소리 좀 줄여달라. 이 제가 안 했습니다. 김석 기자를 예. 욕하십시오. 예. 김석 기자 우리 팀장님이 만든 건데 예. BGM이 컸나 봐요. 김석 기자를 저희 가서 타박을 하겠습니다. 김경희님이요. 오늘은 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적으로 가까이 아는 사람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가의 삶을 아는데 모르는 독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테고 방송을 다 보고 나니 제가 작가 정찬님 인터뷰하는 걸 봐도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찬 작가가 책 읽기는 보셨나요? 저보다 빨리 봤다니까. 그래요? 최초 공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얘기 다 보셨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날은 뭐 작가들은 말은 없다.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도. 근데 우리 그때 독자들한테 이제 선물 나눠드리고 막걸리 하나 받아갔잖아. 그래서 이제 먼저 먹자고 하시더라고.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뭔가 아껴놨던 얘기를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나눴던 얘기들의 이렇게 대답 같은 거를 해줄 줄 알았는데. 했어요. 아,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장인아의 죽음 같은 거는 자살이냐 뭐 실수냐 뭐 되게 그래. 되게 뭐 한문철 TV 같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것 같아. 나도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작가들이 늘 좀 그런 표현 하거든요. 내가 등장인물들 통솔이 잘 안 된다고. 되게 작가만 할 수 있는 멋있는 말들인데 그 뭐 정희진 평론가라고 이제 거기 마지막에 비평 쓰신 분은 자살로 보셨대요. 근데 이제 요거 말하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장인아가 그러니까 왜 죽었냐 우리 그때 한참 얘기했잖아. 난 죽였다 그랬잖아 작가가. 그러니까 장인아가 죽어야 지성수가 장인아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요. 이래서 좀 맞네 말해서. 뭘 죽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라고 어. 얘기를 해줄 텐데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맞네.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뭐 좀 테크니컬한 이유였다. 그리고 또 뭐 전반적으로 뭐 재밌게 보셨다고 합니까? 아니 뭐 일단 김 기자의 독서 소감을 되게 재밌게 보셨대요. 다행이네요. 아니 저 거장들을 이제 가끔 제가 인터뷰한 그 대가들을 사적인 자리에 같이 제가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면전에서 그냥 막 전 별로던데요. 네. 재밌는 건 재밌다고 했어요. 네. 무려 현경 선생님한테 아유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양반은. 내가 언제 이랬어. 이랬지. 자생이가 아신다고 했지. 너무 이렇게 격이 한국의 없이. 해밍웨이다. 외모가 좀 그랬죠. 그래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격이 없이 이렇게 본인의 감상을 네.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인데. 네. 정찬 작가님 재밌게 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번 주에 다른 소설은요. 네. 공선옥 작가의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는데 90년대 한국 소설의 희망이라고 써 있어요. 계속 지난주부터 시비를. 아니 나 이렇게 책 표지 이렇게 거하게 써놓은 거는 처음 봤단 말이지. 90년대 한국 소설이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나요? 우리가 아니죠. 지금까지 다룬 게 거의 90년대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금기 아니었나? 꽃피드 황금기죠. 네. 희망.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일 정도로 임팩트 있는 작품이었나요? 이 당시에? 희망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아 바로, 맞네. 바로. 여러분 이 작품이 희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희망을 다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절망이 필요하다. 나락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그냥 정말 주인공들이 정말 지옥 같은 음. 그런 상황에 각자 놓이게 되는 이야기인데 김 기자는 이 제목만 보고 뭔가 이제 신나게 놀고 우리 다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라고요. 저 이제 약간 그 브라이 오지리에서 신나게 놀고. 보통 이제 총각 파티나 아 읽으시기 전에. 전에 이거 제목만 보고 이제 오지리에 두고 온 나 결혼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서울에 사는 여자애 둘이 네. 둘 다 초딩 때 친구가 오지리에 사는데 가서 화끈하게 가서 이제 놀고 네. 예전에 추억 해가지고 이제 막 두고 거기서 오자. 네. 30년의 삶을 딱 청산하고 서울에서 깔끔하게 이제 살자 하다가 개판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네. 시정극.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건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왜 이게요? 네. 굉장히 왜냐하면 네.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제목을 보고 이거 하고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을 보고 이게 이런 얘기인가? 네. 이런 저렇게 예, 터무니없는 상상도 그렇죠. 괜찮네요. 그것도 안 한 거보다 낫다는 거죠. 예.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얘기인가 보다 또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아니었네? 그러면 벌써 이 책이 네. 그 독자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고 들어간 네. 거지. 그리고 독자도 이미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두 분이 너무 호의적이어서 좀 불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이 소설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서점에 안 깔려 있고 중고 이거 구하기 힘듭니다. 이거 구하기 네, 중고로만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알라딘에 몇 권 있었거든요. 네. 지금 다 없어졌어. 진짜. 그래요? 그건 진짜 네, 이것 네. 때문이다. 진짜 다 없어졌어. 그거는 다른 이유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첼기로 제가 사고 나니까 몇 권 있었는데 없다는 거야. 이거 독자들이 살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갔다는 거야. 대출중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못 구해서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도. 구해는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에 이제 길 가다가 이제 진창에서 뒹구는 거기까지밖에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윤욱 기자가 1분 만에 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분 만에 우리 정윤욱 기자 네. 준비됐나요? 네. 시작. 80년대 후반에 오지리, 정말 오지 같은 마을에서 같이 자란 은희랑 채욱이 있습니다. 그 둘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이제 커서 각자 헤어졌는데 30살에 다시 와요. 은희는 혼자 무슨 사연에서인지 남편은 두고 혼자 오지리로 돌아오는데 시댁살이를 하는데 굉장히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 멸시를 견뎠는데 그 시댁의 머슴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겨우 나오지만 그 후유증으로 유산을 합니다. 채욱이는 폭력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서 고향으로 와서 호라비를 혼자 모시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생활고가 심해서 몸을 팔 이제 결심까지 해요. 이렇게 정말 최악의 30살에 오지리에 돌아온 두 사람은 어렸을 때 같이 자랐지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상훈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상훈은 원래 채욱의 애인이었는데 자기 집 머슴의 딸인 은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최악의 30살을 오지리에서 결말을 맞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새 시작해보자. 그래서 오지리를 떠나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짠네요. 선생님 어떻게 적절한 요약이라고 보십니까? 네, 줄거리 요약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A를 줄 수도 있다. 말씀이 없어요. A까지는 아니었다.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무력상 중간에 보니까 10초 남았더라고. 급히 줄었는데 중간인 줄 알았는데. 일단 이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이 작품이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읽어봄직한 소설 50편 생존 작가 50분 중에 한 분의 대표작으로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든 50편 작품에 대해서 다 이유를 물어보셨나요? 네. 다 설명했어요. 네, 다 납득이 다 되셨고요. 납득은 뭐 아니, 편마다 설명 다르지만 일방적으로 했죠. 네. 누군가가. 뭐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뭐 시험도 아니고 네네. 뭐 점수 매기고 채점해가지고 막 등수 이렇게 쭉 세우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좋은 소설이 50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작가가 50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다 이제 훌륭한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이제 우리한테 다 풍요로운 걸 주는 거니까 고마운 일인데 이 공선옥 작가의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이 공선옥의 그 대표작으로 뽑힌 이유는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이 공선옥의 이제 첫 번째 소설집이잖아요. 그리고 소설가로 이제 등단하고 처음 막 이렇게 써내기 시작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소설로 써낸 그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공선옥 소설이 사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이제 더 확장되고 변주해 나가고 이제 끈앞을 하나씩 풀리듯이 줄 하나씩 잡고 가듯이 그런 그 하나의 이제 CR처럼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정말 나락으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인물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이제 나가거든요.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이는데 이 공선옥 소설이 이후에도 굉장히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독자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어이없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인물들이 굉장히 또 그래 날도 밝고 뭐 달도 좋고 좋네. 그러면서 또 툭툭 털고 자기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희망을 본다거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작으로서 그런 그 대표작으로서의 그런 가치도 있고 그러면 90년대 소설을 에서는 이 소설이 어떤 뭐 문학서적 의미를 갖느냐 그거는 굉장히 이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논의가 돼야겠지만 90년대 한국 문단이 굉장히 아까 뭐 황금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작가들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그 주제의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참 많았죠 그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또 공선옥은 자기가 지나온 그 80년대의 어둠, 그 어둠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작가들은 자기가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막 오지리에서 겪었던 것 같은 우리의 그 어두운 80년대, 어두운 70년대, 80년대의 젊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꼭 이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겪어온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그 오지리에서 겪은 터널과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오지리를 벗어나면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공선옥 선생이 이제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또 나아갈 힘이 있고 이게 이제 힘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첨언하면 93년 작품이거든요. 네. 91년에 등단을 하셨고, 그러니까 90년대 우리가 약간 스타 작가 뭐 4인방, 3인방 이렇게 언론에서 신경숙, 공지영, 뭐 공선옥 이렇게 꼽아서 당시에는 상당히 좀 트렌디한 작가였는데 네. 지금은 절판된 옛날 책 같이 보이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에 30대를 맞은 사람들의 어떤 약간 좀 당혹스러운 심리를 두 여자라는 이 아주 그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서 본인이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복귀할 만한 소설은 그렇게 길지 않은 장편이지만 굉장히 야심찬 시도인 네. 거죠. 네. 시대의 어떤 세대의 감성을 건드렸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50편에서 굳이 꼽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 보니까 딱 책을 받았는데 94년 12월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주인분이 뭔가 94년에 그렇게 애정 있게 해놨는데 왜 팔았지? 이제 이거를 선물 준 분과 헤어졌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의 독자가 읽었을 때 또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왜 이런 게 있었는지 이제 봤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 당시 이른바 이제 운동권에 들어갔던 학생의 그 지적 허영심 그리고 이제 지사적 허세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그런 걸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시월드가
얼마나 지금과는 정말 다른 마라맛 시월드였는가.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저에겐 좀 읽혀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좋았어요, 안 나빴어요? 전 좋았죠. 좋았어요? 네, 전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금방 읽었어요. 저는 되게 빨리빨리 읽었고 궁금해가지고 읽었는데 시간에 쫓겨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시간 남았어요. 근데 전 되게 재밌게 봤고 의외네요. 아니 난 되게 재밌었는데. 아니 이게 왜냐면 재밌다고 한 책이 드물거든요. 의외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일단 읽기가 쉽잖아.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만 김 기자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오이 너무- 가든 싫어하는구만. 예? 아오이 가든 같은 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그 약간 전 약간 이게 약간 있음직한 이야기고 네. 등장인물이 여기서 두 명만 더 많았으면 내가 못 읽었을 거야. 이제 간결하죠. 딱 요 정도. 그 주인공이 한 명의 이야기였어도 괜찮겠지만 두 명이었기 때문에 주인공 그 등장인물이 두 배를 불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납득 가능한 정도였다. 가지고 했는데 저는 엔딩이 그 델마 루이스 같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만약에 엔딩이 둘이 손잡고 떠나는 거였으면은 네. 그냥 잭 던졌을 거야. 근데 꽤 세련됐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평은 제가 뭐 그 두 가지 그 마라마 시월드를 어떻게 대하고 거기서 어떻게 여성이 이제 주체로 살아나가는가 그리고 그때 운동한답시고 이제 뿌띠 부르조아의 삶을 살다가 이제 25평짜리 해준다니까 15평만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정말 얄팍한 지성인의 되게- 그런 허세 되게 싫었나 보다. 의식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 그거를 너무나 잠깐 그러면 조롱하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을 모르시니까 대부분 네. 스토리를 조금 이제 따라가면서 네. 아까 이 소설의 시작이 이제 은희가 30살에 오지리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데 은희와 채옥 이 둘이 더블 주인공이죠. 네, 은희가 일단 먼저 나와요. 네. MBC 베스트 극장이 이제 90년대 이 드라마 단막극으로 나왔어요. 있어요. 지금은 저희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최수지라고 당대 스타 배우가 이제 은희 역할로 진짜 허름하게 차례 입었는데 누가 봐도 청담동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배우가 있어요. 그 은희가 이제 버스에 도착해서 오지리는 이게 이제 뭐 다른 글에서는 이 공선옥 작가가 이제 곡성이 고향이어서 곡성에 오지리가 있대요. 거기로 추정을 하는데 공선옥 작가 단언컨대 거기가 아니고 그냥 가상의 공간. 진짜 오지라서 오지리. 그냥 어딘지 모를 되게 시골인데 뭐 남도 어디로 추정은 돼요. 거기 이제 내려서 얘가 사는 이제 시댁으로 가야 되는 거야. 남편이 서울에 있는데 본인은 임신을 했고 너 내려가 있어라.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시댁살이를 시킨 거잖아. 그 이제 시골로 이제 어쨌든 자기 고향인데 고향 친구였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시댁으로 가야 되는데 이 터미널에서도 이게 꽤 거리가 있어서 시댁에 전화를 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시댁에 감히 내가 며느리로서 전화해서 차 좀 보내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부터 전 이제 막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시대를 모르잖아요. 아니죠, 이게 뭐 아니죠. 현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물론 책이 좀 낡아 옛날이긴 했겠지만 등장인물이 은희가 아까 말했지만은 서울에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이 내려와라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시댁 가는데 막 눈이 쌓이고 진창이고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애가 있는데 애를 베고 있는데 그건 아버님 차 좀 아니 뭐 내려가기 전에 미리 그 앞에 대기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거기서 옛날 친구인 채옥이를 만나. 걸어갈까 어떡할까 걸어갈까, 하다가 어떡하다가. 어라 저기 누구야 저거 자기 어릴 때 친구 채옥이 그러니까 분명히 어릴 때 오지리를 나랑 같이 떠났는데 쟤 여기 왜 있지? 쟤는 결혼했는데? 근데 그 둘의 관계가 미묘해. 네, 그래서 둘이 이제 반갑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채옥이가 있으니 같이 걸어가야겠다고 해서 채옥이는 이미 걸어가려고 애를 들쳐업고 이제 익숙한 듯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채옥이를 따라서 눈을 맞으면서 거의 한 뭐 5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김 기자 말대로 둘이 살갑지가 않죠. 뭔가 어색하고 그 와중에 이제 둘의 여고 시절이 막 이제 교차가 되는데 그 뭐냐면 채옥이랑 은희랑 둘이 있는데 은희는 머슴집 딸내미예요. 그죠? 상훈이네 모습. 상훈이네 머슴집. 나중에 남편이 되는 아까 그 서울에 있다는 상훈이네 머슴집의 딸내미인데 상훈이랑 은희랑 결혼을 한겨. 주인집이랑 그 머슴집 딸내미가 며느리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할 수 있지. 그리고 채옥이는 다른 집인데 박승채인가? 그 집 딸내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욱이가 좀 더 잘 살았지. 채욱이는 아주 부잣집이었죠. 잘 사는 집이었지. 근데 둘이 갈 때 채욱이가 새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채욱이 원래 엄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여자가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어머님이 도시락을 그렇게 맛있게 해줬다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는 그 도시락 나 안 먹어. 그러니까 이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희가 뭐라 했냐면 도시락을 먹지 않고 햇볕에 나앉아 있는 채욱이가 오기 부리는 게 아직 배고픔의 고통을 뭔지 모르는 어린애의 청성으로 보였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은밀히 우월감 같은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보면 김밥을 딱 도시락을 열었는데 김밥이야. 그래서 여고에서 막 애들이 막 와 김밥이다 하는데 채욱이가 퇴! 하고 집어넣어. 그래서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던 우월감의 정체란 그 얼마나 순결한 것이었더냐. 가난과 불행은 오히려 그들에겐 긍지였지 치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약간 학생들이 이게 좀 순수했나 봐요, 되게. 요즘 애들까지 되바라지지 않고. 네, 시골 학교가 이제 배경이. 근데 이게 네.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닌데 여기 보면 막 이때도 머슴이 있고 막 첩이 있고 네. 그 작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지만 시골에는 그랬다대요. 네. 80년대 초반 이제 학창 시절 무렵에 이제 그 얘기였을 건데 네. 그 최수진은 사실 최수진 채욱이다. 네, 채우기로 네, 나오죠. 네. 예, 최수진 채우기로 나오고 근데 이 은희가 시댁에 전화를 못 걸었던 이유도 저기 다 배경이 있잖아요. 신분 예. 관계. 신분 아직까지 그 지주 머슴 사이에 어떤 봉건적인 전근대적인 이제 신분의 관계가 있었고 왠지 떳떳하지 못한 이제 며느리라서 이제 감히 전화를 못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욱이랑 같이 만났는데 어색한 거는 그냥 단순히 상훈이 때문에 뭐 삼각관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둘 다 서로 너 왜 내려왔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뭐 이랬고 구구절절하게 서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둘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 안 해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 안 해도 제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뭐 은희도 채우기를 통해서 봐도 알잖아요. 아, 힘들게 저렇게 아버지 때문에 내려와 있나 보다. 그다음에 채우기도 은희를 보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사나 보다. 그래서 서로 거울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둘이 서로 그렇게 막 살갑게 대화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막 네가 사무실을 뺏어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럴 그러지도 땐 않고. 지났죠. 하지만 은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 상훈이 아이 뵀어. 상훈이 아이를 뵀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이제 원펀치를 날려요. 그래서 1라운드는 은희의 승리. 잠깐만 근데 조금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약간 헷갈리실 텐데 이 두 여자가 나오고 한 남자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상훈이는 그 지역의 아주 부동의 명사의 아들입니다. 그 지역의 이사장, 중학교 이사장. 포장 도로를 깔 지역 정도로 유지죠, 유지. 네, 아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지고 친일파고 그래서 그 집에 아주 유명한 이제 명문가겠죠. 그리고 채옥이는 그래도 꽤 이제 뿌띠 부르주아 같은 꽤 그래도 땅 몇 마지기 갖고 있는 집의 딸이었고 이제 은희는 완전히 머슴집 딸이었고 그 상훈이네 머슴집 딸이었고 근데 이제 채옥이가 잘 살다가 채옥이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첩도 드리고 되게 방탕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훈이네 아버지 그 지역의 그 명문가 거기에 이제 땅들을 통째로 뺏기죠. 뺏겨. 뭐 그 사연은 뭐 책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년에 몰락해요 완전히. 땡전 한 푼 없어지고 채훈이네 아버지가. 그리고 워낙 또 여자들한테 그냥 함부로 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도 버림받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방탕한 젊은 시절 때문에 아주 불치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은 어떤 사연인지 또 뒤에 나오지만 상훈이랑 이제 잘 만나는 아주 그 지역의 또 유망한 소녀였겠죠. 여고생이었겠죠. 한데 이제 아주 그 질 나쁜 깡패랑 결혼해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으로부터 도망쳐서 애만 들쳐업고 이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되게 또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디 취직을 하려 그러는데 뭐 그 국밥집인데 그게 약간 좀 요정집 같은
뭐 그러다 이제 거기서 또 옛날에 자기를 지고지순하게 짝사랑했던 저 누구 황진우를 만나고 뭐 하여튼 이런 설정이에요. 그런 설정인데 전 여기서 보면서 지금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요? 뭐냐면 박승채가 이제 그 최욱의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잘 살았다가 땅 뺏겨가지고 페인된 그리고 여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 네 번째 부인인가까지 막 들이시다가 두 번째 여자가 폐병 걸린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폐병 옮아가지고 이제 폐병까지 겟 하시고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예전에 개집질하던 박승채를 두둔하던 동네 사람들이 병든 박승채는 두둔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만큼 사람들의 의식도 그만큼 개화되어서인가? No!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남의 불행을 바라보며 입질하는 재미가 컸던 것뿐이었다. 박승채가 오입질이 한창일 때는 박승채의 아내 영암댁의 불행을 바라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둘째 막 와이프 할 때는 첫째 며느리 불행한 거 가지고 막 욕하고 놀리다가 그 재미의 도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개집질하는 박승채를 두둔하는 척했을 뿐인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박승채의 불행을 바라보는 재미에 짝짝이를 쳐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대중들이 뭔가 한 사람을 욕할 때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진짜 어떤 진심 어린 걱정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그냥 그 당시에 정말 욕하기 바쁜 사람도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그렇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예리하게 되게 예리한. 네, 당시에 그러니까 그 두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제가 설 연휴 때 이제 남자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가 원래 살던 데서 계속 살고 있나? 아기 없이 내가 물어봤어. 아직도 거기 사냐? 근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너는 아직도 도봉구 사냐? 뭐 이래서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이제 여자 기자 여성 여자끼리였으면 그 대화만으로도 그날 싸웠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딜교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내 자존심과 어떤 그 둘의 어떤 서사에서 미묘한 감정들을 이제 계속 의식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뭔가 문법도 여자들 사이에서 있다는 거야. 남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긴 하죠. 다른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둘이 계속 그걸로 싸워. 이 둘이 굉장히 서사가 복잡하잖아. 막 여고생 때, 초등학생 때 그 은희가 청소하다가 그 선생님도 이상하지? 선생님이 친구들 싫은 친구 하나씩 적어내라고. 그 왜 그런 걸 시키는 거예요? 나도 냈었어. 우리도 있었어. 이상한 일이 네가 싫은 사람 하나 적어내. 이래서 그 수거해 놓은 거를 은희가 우연히 봤는데, 채욱이가 우연히 봤지. 은희가 자기 이름을 써낸 거 아니야? 원래 친했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 그리고 또 은희는 은희 나름대로 부잣집 딸내미이고 자기가 선망한 흠모하는 상훈이랑 사귀는 채욱이가 썩게 달갑지 않았고, 뭐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같이 그러니까 결코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렇게 커왔는데 나중에 이제 30 무렵에 만났는데 그것도 정말 눈 내리는 그 어둑한 길에서 만났는데 모두 다 너무 초라하고 힘든 모습으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는 이제 나나 너나 너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 둘은 사실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은희가 채우기를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뭐 있니 없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가서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떻게 지냈는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신기한 게 이 소설을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읽으면 은희랑 채욱이랑 앞으로 이제 많이 서로 도와주면서 할 것 같은데 딱히 서로 도움이 되질 않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딱히 서로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의외로. 그런 건 좀 신기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김 기자 보기엔 누가 더 불행할 뻔했어요? 누가 더 불행하냐고? 불행. 이게 우리가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밸런스 게임이야? 불행 경쟁을 하잖아. 밸런스 게임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채욱이는 막 몸을 팔 지경이 됐으니까 은희가 낫겠지 하다가도 그 시댁에서 당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뭐 천한 종 뭐 이게 뭐 근데 이게 제가 좀 딴 얘기인데 그 막 시댁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은희도 좀 가끔 혼날 짓들을 하더라고. 아니 그 서슬퍼런 시어머니가 있는데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고 설거지 거리를 두고 그냥 나가버리면 당연히 혼나지. 좀 정윤욱 기자는 나중에 와이프가 시댁 가서 설거지통에 하면 당연히 혼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목이 제가 읽어도 이게 너무 무서워. 제가 읽으면서 내가 다 무섭더라고. 뭐냐면 그것도 그냥 나간 것도 아니야. 설거지 하기 있는데 남편이 불러가지고 잠깐 나간 거 잠깐 지금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잠깐 나갔다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손에 물 묻히기가 그렇게도 무섭더냐. CM이가 네 먹은 것까지 치워줘야 쓸 일이냐라고 소리를 바락 제가 지르면서 그 장면 아니었던 본인이 하신 거. 그러면서 CM이 손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하나가 없다고. 너 손끝이 그렇게 무뎌갖고 이 집에서 기회 못 받는다. 네 집에서 살던 버릇 내 집에서 써먹는 걸 나는 못 본다. 참말로 너한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남상훈이가 마누라가 척하이 되었으니까 아직은 네가 정신이 얼얼하긴 할 것이다. 너무 그 악담을 시어머니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같은 여성끼리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무서웠어요. 예. 보면서 그게 이제 여성이 여성을 핍박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가부장적인 예. 제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소설에는 사실 상훈이만 그 운동권 상훈이의 그 허위 의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한국 현대사의 그런 그 현대사에서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뭐 지주와 소작의 문제, 그다음에 상훈이 아버지가 적산 토지 뺏길까봐 뭐 이렇게 그 할아버지죠. 그 이제 팔았는데 나중에 장부가 없어가지고 채욱의 아버지가 그 어쩔지 못하고 되돌려받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토지 분쟁,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욱이가 폭력적인 남편한테 이제 뭐 가정폭력 당하는 거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예, 많은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묵직묵직하게 삶을 짓누르는 배경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인데 여기서 일상이야. 하필이면 그때 제가 질문을 짧게 드렸습니다만 93년도면은 이제 우리 그때 공지영 작가 뭐 좀 있으면 의경 작가 나오고 막 이제 여성주의 소설이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들이 소설에 등장하고 여성들이 야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소설을 통해서 얘기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심취한 특히 이제 여성 독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열받는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여성들은 되게 무기력하고 남자들한테 찍소리 못하고 가부장에 무릎 꿇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그냥 당하기만 하잖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남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지는겨 뭐 이런 거에 동의하잖아. 부지불식간에. 이 굉장히 당시 트렌드를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2020년의 독자가 이 30년 전에 이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독자들은 지금 20년대 독자처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들이 참 여성들한테 많이 있었어. 그때는 비판하고 고치라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시기.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이제 비판적인 의식이나 이렇게 확장돼가고 기능.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해도 환부를 이제 일단 들여다보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남평택 같은 그런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일 수도 있잖아. 그 당시 이제 94년도 사람들은 이런 게 얼마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빡치는 멘트고 이런 건지를 먼저 환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선생님한테 여쭤볼 게 이제 그 고통의 극한에 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고통의 극한을 얘기하려면 상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해주시죠. 상훈 얘기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하시죠. 상훈이란 존재가 이 둘의 관계에 상당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성인데 말씀대로 이 하여튼 명문가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굉장히 그 유명한 집안이죠. 그 동네에서 유지의 아들인데 아주 촉망받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가서 채욱이랑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첫째로 본인이 대학을 가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떴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운동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이제 채욱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저는 조금 좀 약간 억지스러움도 없지 않아 느꼈는데 로트랙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채욱이가 이제 그 소녀의 감성, 채욱이도 그 지역의 대학을 가요. 뭐 추정컨대 저 광주에 있는 대학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집하고 멀지 않은 대학교를 간 모양이고 상훈이는 서울로 유학을 갔고 이제 은희는 대학을 안 간 걸로 나오죠 아마. 네. 그 상태에서 채욱이가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아주 감상적인 그 로트랙의 화집에서 하나 그림을 이제 오려서 주는데 그 로트랙의 그림이
엉뚱하게 상훈이로 하여금 왜냐하면 얘는 이제 학생 운동을 통해서 각성된 의식으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천하의 나쁜 놈이고 내가 이 계급의 어떤 그 수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그 친일하면서 얻은 재산으로 내가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이런 각성을 막 시작한 시기 어린 20대였어. 그러면 그 조건을 또 타파하진 못해. 나는 조금만 누리겠다. 아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뭐 아파트 사준다니까 평수 좀 줄여서 사달라 그러고. 이게 뭐야 그게?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괴롭혔던 그 머슴의 딸 은희 내 친구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그 로트렉의 그림이 이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답장을 쓰는데 내 값싼 사랑을 저주해라. 분노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뭐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나는 은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마치 되게 무슨 독립운동하듯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의식과 사상의 과잉인 상태 20대 사랑하진 않는. 그러니까 소포모 콤플렉스 뭐 그 상태에서 이게 과잉된 상태에서 내가 은희랑 사귀고 은희를 좋아하고 은희와 결혼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 그러니까 친일파와 지주의 그 돈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원죄를 씻을 거라는 그런 되게 뭐랄까 좋게 말하면은 되게 순결하고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굉장히 유치한 그런 그 대학생 초반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다가 이제 은희한테 했고 은희는 또 그걸 또 넙죽. 은희는 그걸 거부할 힘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상훈이를 좋아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니까 다 개판 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 상훈이의 선택이 세 사람 모두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훈이도 결국은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 생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랑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채옥이는 채옥이대로 이제 완전 절망에 빠졌다가 이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무렵에 갑자기 나타난 예전에 우리끼리 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뭐 그런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깡패 같은 왜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웬 그 껄렁껄렁한 놈이 나랑 연애나 합시다 해서 뭐 하다 끌려가죠. 근데 하여튼 그 상훈의 선택이 셋을 불행하게 만든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로 상훈의 결정도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로 채옥이의 이제 선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채옥이는 어쨌든 똑똑한 여자였잖아요. 그 지역에서 대학도 나오고 내가 어떤 삶을 꾸려가야겠다는 나름의 계획도 있었는데 고작 연애 하나가 깨졌을 뿐인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깡패랑 연애 비슷한 걸 하면서 술집에서 일을 해요.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같이 결혼을 하면서 아주 이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폭행도 당하고 막 그 작부로서 그냥 뭐 굉장히 모멸감을 견뎌야 되고 그러다 이제 결국 도망친 건데 왜 이렇게까지 갑자기 남자 잘못 만났다고 해서 깡패 하나 만났다고 해서 이렇게 삶이 갑자기 톤이 바뀔 수가 있나?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여쭤봤고. 네.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물들을 고통의 극한까지 몰아넣느냐 그랬더니 작가님이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봐준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이런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모르겠어 내 취향인가 봐요 이런 태도야. 더 고통스럽게 끝까지 하고 싶었다 왠지 이제 그러고 나중에 뒤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극한까지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살아보니 세상에 더한 캐릭터들이 많더라. 더 이제 극악하고 악랄한 캐릭터가 많아서 그때 더 해도 됐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독자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정 기자님처럼 상훈이는 너무 나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채옥이는 뭐야? 뭐 그랬다고 뭐 인생을 망쳐버려? 막 이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상훈이가 나쁘고 나쁜 사람만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인물들을 보면 남자 인물들만 나쁜 건 아니에요. 여자 인물들도 나쁘고 그렇다고 또 남성 인물들이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좀 이제 조금씩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 있잖아요. 채욱의 네. 아버지 박승채. 예, 아버지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이죠. 천하의 남봉꾼. 멀쩡하게 아내가 있는데 그냥 외부에서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났다고 불쌍한 여자라고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린 여자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이제 쫓겨나서 영암댁. 또 가고. 근데 이런 모티브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선욱 소설에
요런 아버지들이 몇 명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여자 불쌍하다고 데리고 오는 아버지 나쁘죠. 그다음에 이제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정작 데려온 여자는 밖에 나가 있는데 딸한테만 자기 병간호 안 한다고 막 악다구니한 아버지 나쁘죠. 거기다 이제 화병난 어머니 뭐 그다음에 채옥이 이제 폭력적인 남편 다 나쁜데 이 채옥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읽다 왜냐면, 보면 예, 이 불쌍하다고 이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한 이 착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예, 거기다가 아니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나오지만 딸을 좀 이렇게 나락에서 건져내려고 그렇죠. 나름 예, 노력한 노력을 많이 그래서, 하셨는데 이제 노력이 네. 부족했어. 그치, 네. 그 찾아와가지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가 뭐 이럴 거면 이제 나랑 가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도 그런 나쁘기만 한 면이 있는 거는 아니고 좋은 면도 있고 거기다가 상훈이도 정말 나쁘죠. 정말 나쁜데 치기 어리기도 하고 너무 얄팍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호는 왜 나쁜 건가요? 네. 그 도덕적 부채감 때문에 사실 그 아내를 이제 쉽게 택한 건데 은희 그 선택을 해서 은희가 사실 망가졌잖아요. 책임을 지든가. 네, 상훈이만 나쁜가? 은희도 나빠요. 은희가 나쁘다는 좀 네. 가혹하지 않나? 은희가 뭐 하나 봅니까? 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상훈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은희는 알고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좋아했으니까. 네, 땡. 좋아했던 마음. 좋아하는 그걸 남자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 주변에서 동생이나 누가 다 은택이가 내가 봤을 때는 네. 또 제일 똑똑한겨. 은희 동생, 남동생. 응. 네, 했지만 은택이 말이 다 맞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은희도 사실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사실 쉽게 상훈이한테 의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돼서도 그 시댁에서도 계속 주눅 들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뭐 신분이라면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술 석술? 예. 머슴. 머슴. 그러니까 머슴의 시댁살이를 하러 머슴.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그 집에 또 머슴이 있습니다. 네, 그 석술한테 은희가 대하는 그런 모습은 자기가 당했던 그 신분제 안에서의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그쵸. 듯한 그런 모습이 또 보이죠. 혐오의 혐오. 네. 근데 또 묘사를 보면은 석술에 대해서 되게 좀 감정의 여지가 은희도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잖아 계속.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기 사람 대접. 마지막에 그 서리빨같이요. 그렇죠. 그 선은 넘지 말아야지. 아니 상훈이는 진짜 나쁜 새끼야. 진짜 나쁜 놈이야.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해봐. 이상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애는 사실 속물이야. 거기까지 안 되는 인간이야. 근데 이런 대접을 받고 싶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너무 심해. 그리고 이거를 자기 혼자 그렇게 지키고 살면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인생에까지 이걸 투영해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스로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다. 상호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해. 상훈이는 자기가 되게 고결하고 되게 그런 주변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은희한테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우월한 그 위치를 상쇄하고자 도덕적 우월감을 계속 만끽하고자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함으로써 자기의 부채를 갚으려고 하고 부모님한테는 그냥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아예 안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좀 25평은 좀 그렇고 15평만 해달라. 그 생활비는 다 받아.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해. 그러면서 노동운동하면서 받기만 모르겠는데 그거 부모님한테 또 뭐라고 해. 하나만 말이야. 하나만. 헤어지는 주제에 착한 놈까지 되는 게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은희의 그 동생 은택이는 머슴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노동자야. 그 너는 얘는 생 노동자고 자기는 부잣집 아들인데 노동운동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걸 수도 있죠. 물론 아니지만 진심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근데 자기는 개망해도 집에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아. 근데 은택이는 자기 삶이 걸려 있어. 근데 은택이한테 노동운동을 하라고 자꾸 강요해. 그 은택이 인생까지 망해. 은택이도 회사에 잘려. 결국 노동운동 하다가 다리를 잃잖아. 다리를 잃어.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 다 불행하게 하는 거요. 전 상훈이가 개쓰레기라 생각합니다.
뒤에 더 쓰레기 물이 많지만 근데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게 나쁜 거야 나쁜 게 그게. 됐지만 어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거. 형사적으로 나쁜 짓은 안 하잖아. 그게 더 나쁜 거야.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착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인물들이 그 당시를 다룬 소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그 노동운동하는 지식인들의 허위 의식이나 그 다음에 정작 대학생이었던 그들이 이제 막 추동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든 사람들은 정말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돌아갈 때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또 다르게 이제 변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황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상훈이가 나쁜 건 사실이에요. 나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다 이 공선옥 작가가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려움만 그다음에 남성의 그런 위압적이고 나쁜 면만 보여줬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최호기를 좋아했던 학교 선배 진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진우가 제일 좀 예, 정상인으로 나오죠. 하지만 진우도 나쁜 사람이에요. 왜? 약간 진우가 누구냐면요. 채혁이가 그래서 이제 몸이라도 팔아야겠다. 내 아버지는 죽어가고 좀 애도 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벌써 나밖에 없는데 뭐 내가 뭐 겨울이라 지금 뭐 어디 몸으로 때울 만한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저 막다른데 길에 몰려서 이제 몸이라도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이상한 집 국밥집인데 저녁에는 좀 룸사롱 같이 되나 봐. 근데 있었나 봐요. 시장 통에.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취직을 하려고 이제 가서 일을 배우는 차에 딱 만난 거죠. 손님 남자가 자기를 옛날에 대학교 때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자기는 하지만 상훈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그 남자 군대 가면서 헤어졌던 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이제 끌고 나오죠. 너 왜 여기 있냐?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그 집에는 이제 얘 안 나온다 이러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네 임마 정신 차려라 임마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채욱이는 양심상 이 남자한테 지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는 애도 키우고 있는데 병든 아버지를 달고 있고. 근데 이제 채욱이가 나중에 정말 이거는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하고 얘도 술을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인사불성의 상태로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한번 가봤던 그 남자의 집에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남자는 그 집에 없고 빈집이었죠. 그 남자는 어디 있었냐? 우리 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거든. 돌아가셨지. 그걸 나는 술 먹느라 몰랐지. 그래서 그 빈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깨보니까 여자 잠옷이 있는 걸 보고 아 내가 돌아갈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아니구나 진우는 얘도 여자가 있구나. 뭐 그런 삶이에요. 그런 근데 캐릭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왜 나쁘죠? 근데 왜 나쁘죠? 근데 진우가 그 채욱 아버지 장례를 도와주고 이제 떠나면서 채욱이한테 그러잖아요. 며칠 기다리라고. 내가 정리하고 온다고. 네, 정리하고 온다 그랬어요. 어. 누굴 정리하는 거? 그 분홍 잠옷. 그 보드랍고 따뜻하고 예쁜 그 분홍 잠옷의 주인공. 예. 자기 약혼녀를 정리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약혼녀 입장에서 보면은 내 약혼했고 이제 결혼하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옛날 좋아했던 여자가 나타났다고 자기를 정리하려고 한다. 물론 그건 나쁘지만 그 정도는 뭐 왜냐면 워낙 개판인 사람이기 그래서 때문에. 참고 결혼하면 그들이 더 불행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채욱이는 그 진우 방에 가서 그 보드랍고 예쁜 저 분홍 잠옷을 자기가 입고 자잖아요. 입고 자고. 걔도 참 난 불안한 게 네. 들어올까봐. 신고하지. 와, 진짜 그러면 기생충에 그 마루 장면 같이 되는겨. 아침 드라마처럼 되는. 왜 개판 되는겨? 저는 이제 그걸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채욱이가 마지막에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 진우를 기다리고 진우한테 내가 기대고 싶은데 자기 힘드니까 너무 따뜻한 곳이고 따뜻한 사람이 기대고 싶은데 저 잠옷의 주인에게까지 그러고 싶지 않은 거를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일말의 이제 양심이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뭐 이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나쁘고 다 나쁘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나쁜 사람들이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고 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은희도 사실 피해자인데 피해자라고 다 선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은희도 상우랑 결혼해서 한몫 잡으려고 한 것도 있어. 마음속에 있어. 당연히 있지. 당연히 나쁜가? 있지. 누구나 있잖아. 그러니까 나 드디어 임신했다. 이 끈을 누가 끊을 수 없냐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허장성세를 부리면서 갔다가 이게 나중에 유산이 되면서 아주 개판나는. 아까 그 석수리가 이제 은희를 흠모하다가 밤에 이제 급기야 이제 범행을 저지르려다
안 되죠 결국. 이제 은희가 꺼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 충격 때문에 은희가 결국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충격 때문인지 뭐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석술이의 일방적인 구애였지만 그게 또 소문이 나죠. 약간 그 행실이 좋지 못한 며느리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부모님 그 시댁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뭐 쫓겨나는 건 물론 정말 스스로 떠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죠. 네. 상훈이의 바람을 상훈이가 사실은 서울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계속 아무튼 네. 상훈이는 이래저래 정말 나쁜 놈이다. 또 다른 악행이 그러니까 거기가 쐐기를 박은 거지. 음. 이건 도저히 뭐 이거는 그치. 변명이 안 되잖아.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그 저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되게 막 치정극 같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되게 그 순간순간마다의 사람들의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써놓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훈이랑 왜 은희랑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게 되냐면 상훈이는 정말 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상훈이가 이른바 공활을 간 거예요. 공활. 대학생인데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 기름밥 청춘 막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아냐면 나보고 그걸 가라는 거예요. 대학교 때. 그거 저 안 갔거든요. 농활 말고 농활은 내가 가겠다. 공활은 오간 것 같다. 네. 가면 한 달 있어야 돼. 2달 또 있어야 돼 거기서 위장 취업으로. 난 못 하겠다 해서 안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남상훈이가 노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은희랑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 한계를 은희는 알고 있었다. 상훈이가 지금 노동자로서 제 앞에 나타났다 한들 그의 근본적인 생존 기반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그는 지주의 후손이 아니던가. 은희가 다니는 공장에도 이런 상훈 같은 위장 취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은희는 놓치기 싫었다. 은희는 상훈을 사랑해 버리자고 마음먹었다. 머슴의 딸 오은희가 지주의 아들 남상훈을 감히 사랑해 버리자 마음먹었던 그날 상훈이가 털 스웨터를 벗어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상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 칠긴 지주 자본가 자식의 껍질을 나는 은희 너로 인해서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은희야 나에게 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려무나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서로의 이 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서로의 허위의식이 맞았다. 서로의 허위의식이. 네. 은희는 내가 얘랑 결혼함으로써 감히 결혼함으로써 지주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상훈이는 나의 어떤 이 도덕적 죄의식을 너로 인해서 버릴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안 하는데 또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은희는 사랑했죠. 결국 나중에 상훈이가 은희한테 그런 모진 말 하잖아요. 우린 격이 맞지 않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은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 널 사랑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 진짜. 아이 장난하자는 거야, 뭐야? 그래가지고 은희가 뭐라고 했냐면 개수작하지 마. 지주 뭐 어떻고 자본가 뭐 어떠. 이 얼치기 풋내의 겁쟁이야. 간단히 말할 건 간단히 말해라. 박채옥이던지 박채옥 때문에 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훈이는 은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위의식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채옥이나 은희, 특히 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갈 길은 내가 이제 내 길을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 거죠. 내려가 있으라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결혼하고 내려가 있으라 그러니까 내려가 있다가 이제는 이제 아이도 없고 그 다음에 상훈의 그 본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그냥 상훈한테 그 쉽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실 터미널에 나가고 이 오지를 떠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희가 또 피해자이면서도 좀 허위의식도 있으면서도 나중에 자기 이제 그 중심을 잡기도 하고 채욱이도 마찬가지예요. 채욱이는 끝까지 우리가 좀 안타깝잖아요. 좀 그 남편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계속 맞으면서 예, 끝끝내 그 남편을 또 따라갑니다. 또 애를 들쳐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막 이러는데. 그게 결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결말 얘기를 좀 이제 중요한 얘기라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한 스토리 그 지난한 역경을 딛고 이제 두 여자의 선택이 은희는 이제 결국은 그 집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이제 짐 싸서 나온 뭐 여러 반반의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댁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상훈이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오지리를 떠나기로 하고 채욱이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대 볼까 했던 황진우도 포기하고 남편도 거부하고 이제
오지리를 떠나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결말이 좀 저는 또 의아한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30살을 오지리에 두고 온 두 여자의 선택 새로운 희망 같은데 그렇죠. 찝찝한 것이 채욱이는 그 폭력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 나쁘지만 않은 것이 폭력 남편도 결국은 또 약간 각성의 좀 기미를 보여요. 한마디예요, 한마디. 그럼 내가 달라지면 될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애 패고 그냥 또 패갖고 오지를 도망가니까 쫓아가갖고 애를 뺏어갖고 가거든요. 네가 애 뺏기면 돌아오겠지. 그 중간에 뭐 생략됐지만 자기 마누라 도망갈까 막 감금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범죄야, 미친놈이야. 아주 그 가스라이팅도 심하고 아니, 심해. 거의 뭐 진짜 이거는 노예 수준으로 학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애랑 세 가족인데 애가 또 뭐 아빠도 쫓아가고 뭐 내가 좀 잘해볼게 이래서 남편을 또 이제 또 믿고 또 따라가. 따라가요. 채욱이가. 그리고 은희는 이건 좀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터미널에서 오지리로 막 온 상훈이를 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이게 상훈이가 엄마 아빠가 이제 서울 와가지고 너 이놈을 시켜 했더니 여자가 또 있는겨. 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부모님이 왔더니 이제 애는 유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은희는 여기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끈이 다 끊긴 거 아니야. 완전히 끊긴 거. 남편은 딴 여자가 있고 애도 없고 애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때려쳐 이러면서 그냥 짐을 싸가지고 버스터미널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돌아보는 상훈이가 와 있어. 밤기차로 왔나 보지? 그리고 소설이 끝나. 근데 그 뉘앙스가 또 약간 은희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 각자 다르게 봐야죠. 결말을 다 네, 그 완전한 영혼에서 장인아가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장면도 이제 은희가 내려온 상훈을 보고 상훈이가 나를 찾아왔나 하는 마음에 또 나가가지고 상훈을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내려왔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스치듯 지나가면서 외면하고 이제 갈 수도 있고 뭔 결론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는 선생님. 그냥 스치듯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의 마지막이 뭐냐면 절망의 끝에서 찾아가는 희망이거든요. 절망의 끝에서. 그럼 이제 오지리에서 그 정말 겪을 만한 일은 다 이제 겪었고 이제 자기 길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희는 정말로 이제 이제 혼자 자기 길을 이제 찾아가는 거고 채욱이는 정말 답답한데 채욱이가 남편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예전에 폭력 남편한테 막 시달리고 그랬던 채욱은 아닐 거예요. 이 터미널에서 남편하고 레벨업한 채욱이다. 좀 달라진 무술을 채욱이가 각성된 채욱이가 그렇지, 될 건데 그 20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악연은 이제 끝이다. 이제 채욱이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내 새끼야. 가자 내 새끼야. Let's go. 악령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 그래서 이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자. 달빛도 곱구나. 눈빛도 환하구나. 아가야 겁내지 마라. 아비는 악령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이 악령이란 게 그 한 사람, 기현이라는 한 사람만을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지 못한 자기도 책임이 있겠죠.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악령에서 벗어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튀어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다른 공선호 소설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이제 바닥이 없으니까 이제 갈 길만 남았네. 올라갈 길만 남았네. 이제 이런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보는 거죠. 종료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딩. 저는 그 뭐 당연히 은희가 다시 돌아가서 상훈이한테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올라가는 버스에 내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그 상훈이의 심리적인 영향력 아래서 살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여운을 갖고 읽었는데 저는 참 이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여러모로 특이했는데 단답형으로 결론을 알려주셨어. 본인이 속편을 쓸 거래. 응? 속편이 어떻게 되냐? 아니 뭐 지금까지 안 썼어 그러면. 이번 거를 계기로 쓰기로 해서 내년에 낼 거래. 우리 시대 소설 50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절판이 돼갖고 네. 자기가 이제 자기도 너무 초기작이고 해서 왜냐면 창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사진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뷰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터뷰 준비하려고 책을 봤는데 의외로 괜찮은데. 재밌네. 이 소설이. 그래서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30대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자식들이 30대가 됐을 그 지금 채우기의 그 조그만 애가 이제 30살이 넘었을 그치. 시절이 됐잖아요. 해동이. 네, 그래서 새로 이 새로운 30대에 관한 이야기 속편을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셨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인터뷰 끝나고 창작가 비평하고 얘기해서 내년이 30주년이야 이거 출간. 그래서 재출간하기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속편도 써야겠다. 근데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 둘의 운명은 제가 정해놨어. 채우기는 야 이게 스포 이건 진짜 스포잖아. 이건 아직 책 나오지도 않은 스포잖아, 그지? 채우기는 여러분 지금 그 책을 보실 분은 지금부터 이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 띄워드렸어요. 채우기는 어떻게 돼? 채우기는 강남 땅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와우! 예! 각성한 남편 각성한 기현이가 이제 정신이고 기현이가 결국 어쨌든 올라가 사업으로 부동산 업을 하는 역시 답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도 깨달은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역시 답은 부동산이구나. 정말 대치동 강남 엄마가 돼서 예스. 굉장히 좀 우리가 싫어하는 강남의 그 졸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거다. 소설 한강 보면 엔딩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은희는 어떻게 돼? 가난한 소설가가 됐을 것 같다. 그 정서를 품고 올라가서 자립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상훈이는 안 만나고. 안 만나. 상훈이는 어떻게 돼? 상훈이까지 얘기는 안 하셨는데. 상훈이가 좀 망했으면 좋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채우기의 인간 승리. 채우기다 답은. 사실 보면은 되게 채우기가 좀 열심히 살아요 보면. 근데 제가 이걸 쓴 작가가 얘기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직 안 쓰여졌으니까 또 다른 작가님이 방송 보신다면은 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채우기는 근데 그렇게 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작가님이 뭐 본인의 작품을 보고 떠올린 둘의 결말이래요. 결말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후일담. 그래서 뭐 두고 봐야죠.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제목에 답이 나와 있다. 오지리에 두고 왔기 때문에 은이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상훈이는 오지리에 남는 거지. 오지리 또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그게 걔 한계야. 오지리가 한계야. 왜냐면 자기가 이거를 진심으로 뚫으려고 한 게 아니라 늘 안전판을 가지고 늘 돌아갈 곳을 갖고 그 안에서만 계속 놀려고 했기 때문에 상훈이는 이 안에서 해봤자 연기로밖에 결국에는 안 될까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삶을 살게 됐을 가능성이 난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가가 지역 자본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되게 비겁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비겁하고 자기 자신 솔직하게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악의 인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엔딩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비겁하잖아. 마지막까지 왜 나온 줄 알아요? 지 죄의식 때문에 나온 거야. 죄의식 때문에 착해가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죄의식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고 얘 나와서 은희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안 잡고 떠나가는 게 고마웠을 거야. 속으로 안 오고 잡아서 왔으면 더 부담스러워. 상훈이 같은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은희랑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야. 상훈이가 최악이다.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제가 너무 감탄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상훈이를 보러 그 상훈이 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그 석술이랑 같이 서울로 가. 그 집이 비었잖아. 그 이제 기생충 집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은희가 그 집을 뒤져봐. 그 대목 너무 재밌었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동안은 이제 이 뭐라죠? 그 곡간 열쇠를 안 주잖아요. 그 시어머니 있으니까 감이 못 들어간 곡간을 들어갔더니 살짝 도장 방문을 잡아당겼더니 실ong 위에 은밀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노랗게 길이 난 대석 짝들이 빽빽이 얹어져 있고 검고 윤나는 제기들이 바구니 속에 있었다. 그리고 말린 대추와 잣, 세 번째는 유과. 그래서 바삭바삭한 유과를 거기서 먹어. 혀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달콤한 조청. 네 번째 짝에는 곶감이 가득해. 그것도 먹었어. 유과나 곶감 같은 마른 음식들을 먹으니까 속이 막 쓰려. 꾸역꾸역 먹었어. 서늘하고 퀴퀴한 냄새, 남진태가의 오만과 탐욕의 냄새, 그런 것들이 그곳에서 나고 있었다. 남상훈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 너는 이 오만과 탐욕이 빚어낸 음식을 먹고 자랐던 거지. 내가 머슴의 딸이었던 이 은희가 오만과 탐욕으로 빚은 음식의 찌꺼기를 받아먹고 컸듯이 나라고 오만과 탐욕으로 빚은 음식을 먹지 말란 법은 없지.
남상훈이 내게 말했듯이 너라고 머슴의 자식이 먹어야 하는 오만과 탐욕으로 비춰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법이 없듯이라고 하면서 그 정말 그 탐욕의 그 어떤 공간에 자기가 처음으로 발을 딛고 그걸 맛을 보면서 아 이것이 오만과 탐욕의 맛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부분이 너무 달콤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불안해 보이면서 통쾌하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표현 처음 봤어요 저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을 잘 찾으셨어요. 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희는 그 종집이기 때문에 늘 그 들큰하면서도 맛있고 그런 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었지만 잘 못 먹었겠죠. 기회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상훈이랑 결혼하면서 자기도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제 신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감과 그다음에 상훈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 엉켜 있으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반항심으로 이제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제 탐욕스럽게 먹는 될 건데. 대로 되라. 예. 하지만 그 고방에서 그 육아 먹고 약과 먹고 이 들큰한 것들을 먹으면서 맛있어서 먹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가질 수 없었던 것. 그것의 그 탐욕과 들큰하고 퀴퀴하고 은밀한 냄새를 맡듯이 근데 사실 자기도 그걸 탐하고 있었던 이게 거거든요. 상훈이야 사실은 그게. 네. 자기도 상훈이를 통해서 그걸 원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장면에서는 은희가 스스로의 그 허위의식을 다 자기도 이제 인식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것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아니구나 그 실체를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은희와 상훈의 관계 그다음에 이 소설에서 은희의 그 불행이 시작된 배경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묻어가기.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선생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작가의 초기작이고 네. 30대 초반에 쓴 네, 작품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내용 전개상에 좀 거친 면도 있고 이 다른 공선옥 작품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예, 이후의 공선학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좀 이 작품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그 인물들이 크게 말도 많이 안 하면서도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로 이렇게 이제 짚어 나가는데 이후의 공선옥 소설들은 묵직한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힘든 그 운명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어둡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 장편 소설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슨 하이틴 소설 같기도 하고 뭐요? 표지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 완전한 영혼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이 지구와 같이 5.18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여기 그 제목 표지가 왜 저래? 예. 근데 그 이제 그 뭐 순정 만화 표지처럼 그려놨는데 저는 이 소설이 공선옥의 굉장히 좋은 소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또 한 번 이 소설 또는 이 작가가 굉장히 이제 이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에서 짓눌렸던 시대에 짓눌렸던 그런 것을 많이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법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함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터득하고 굉장히 좋은 소설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훌륭한 소설들 많이 쓰고 계시죠. 그 청소년 소설도 많아요. 청소년 저는 소설도 좋아하는 많고. 게 라면은 멋있다라는 멋있다. 소설인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가지고 어린 10대 커플이 돈이 없어서 라면 먹는 얘기거든요. 편의점 알바하는 네. 그 되게 트렌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면서도 사실 TV에도 살짝 울컥하셨어 본인이. 왜냐하면 이 지금 30살들하고 요때 30살들이 한번 좀 자기가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 아 이때 선사 너무 빡세. 아니, 너무 빡세.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두웠으니까. 80년대, 너무해. 20대를 보내고 전혀 다른 90년대 이제 이념이 끝나버려 갖고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돈 쓰는 시대가 됐을 때 네. 30대가 돼버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아직 40이 넘었지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대요. 뭐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거를 어쨌든 이 소설이 보여주려고 본인은 노력을 했다고 하시고 지금의 30대는 또 다른 고민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쓰고 싶다는 걸 보니 음. 계속 젊은 독자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 이 소설도 인터넷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연재해가지고 그게 이제 호응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묶은 뭐가요? 예, 내가 내가 가장 예뻤어. 내가 예. 이거고요. 저희 이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MT를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이제 연세 있으신 교수님들이 아유 우리 때하고 학생들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요. 당연하죠. 저희는 못 사는 나라 대학생이었고 저 학생들은 그렇죠. 선진국 대학생들인데 그렇죠. 다르게 당연하지. 놀아야죠.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다르죠. 저희가 뭐 시대에 짓눌려 있었고 뭐 실탄 냄새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짓눌려 있었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그러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대학생들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가?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각자의 각자의 고민이 있죠.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30살 그러면은 이제 20대들이 생각하는 30살은 뭔가 30살쯤 되면 내가 좀 안정되고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고 뭐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30살 되면 다 애 있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약간 더 유예가 됐잖아요. 40이 돼도 결혼 안 하거나 직장이 없거나 애가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 내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꼭 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양옆에 있어 양옆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내가 여기 와서까지 우리 엄마 지나서 그러니까 이 30살이라는 게 그 뭔가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의 마디로서의 그게 옛날에 30살이라는 마디하고 왜 김광석 노래에 뭐 서른 즈음에라는 네. 거기 나오면은 청춘이 흘러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40 돼서도 이제 청춘이 서른 돼서 청춘이 흘러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우리 괜찮아. 우리 괜찮아. 아니, 우리 상처 안 받아. 예, 편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의 그 옹이죠. 옹이 네, 마디가 시대마다 좀 다르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90년대의 30살하고 2020년대의 30살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안 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하는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 힘들고 이 은희 구박했던 시어머니도 힘들었을 거예요. 구박하기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폭력 남편이었던 기현이도 채욱이 힘들게 하기 힘들었을 거고 그걸 견디는 채욱도 힘들었을 거고 모두 다 힘들었을 겁니다. 모두 다 나쁘기만 하고 좋기만 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쉽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요. 청소년들도 힘들고 그렇겠죠. 유치원 애들도 힘듭니다. 예. 그 시간을 견디고 지나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일은 누구나에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극한 직업 인생. 그렇죠. 인생 자체가 극한 직업이죠. 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게 이제 이제 부처님 하신 얘기예요. 다 힘들지만 그렇다고 이제 면죄부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너무 남편댁은 좀 남편댁은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잖아. 진짜 말 한마 진짜 폭언을 하는데 진짜 와 살아 있는 게 보니까 작가님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 자, 기본은 자 여러분 오늘 이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자 선생님 어떤 분에게 좀 강력히 추천하겠습니까? 이게 뭐 모두가 읽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이 읽으면 또 특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신혼? 뭐 누구나 읽어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시 분석을 할 때 요즘 시가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쉽게 시를 분석하는 방법은 시를 읽고 아무 부분이나 자기 가슴에 쿵 하고 와닿는 부분 거기서부터 이제 시를 이해하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소설을 읽고 이 소설에 뭐 정말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거를 막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소설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말 그다음에 이 작가가 표현한 한 장면 이런 것들이 자기 가슴에 와 닿으면 그게 이제 좋은 소설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 소설을 이제 다시 자기가 해석하게 되는 거니까 누구든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뭐 예. 어쨌든 30살 됨이 제일 그렇지 않아요? 제일 와닿지 않을까? 누구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곧 재발간 된다니까 그때 사세요. 그때. 지금 중고를 하지 마시고 이거 보고 아, 이 책 읽어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은 좀 참았다가 재발간 언제 됩니까? 그건 내년의 예정이지만 아직 알 수 없죠. 내년이요? 내년이 30주년 맞춰서. 내년? 네. 한참 남았네. 네. 그냥 그럼 그냥 지금 사십시오. 지금 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약간 등장인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연도 다양하고 나오는 주제의식도 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가 같이 있어서 누구나 공감하고 같이 한숨 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훈이에게 그렇게 분노한 것도 어쩌면 나에게서 상훈이의 모습을 좀 많이 발견해서 아니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거고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놓인 상황이 여기 있을 거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네네. 네네네. 뭐냐면 제가 인터뷰 나간 다음에 공선욱 선생님이랑 이제 문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제가 비평에 그 공선욱 선생님 최근 작품을 이제 네네네. 설명하면서 시집 그 후로를 내셨다고 이제 했는데 그게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오우 쉣. 네, 공선욱 시인이었던 거예요. 와 공선옥이라는 이름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주의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작품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공선욱 선생님이 이제 시를 쓰셨구나 하고 이제 해서 너무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공선욱 시인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 번도 뵙지도 못했지만 일타 쌍캐네요. 죄송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비평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예, 너무 죄송해요. 공선욱 작가님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소설가님께 네. 사과드리고 공선욱 시인님께도 사과드리고 KBS 기자에게도 사과드리고 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리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사과를 드린다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공선욱 그 시인분의 그 후로라는 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네요. 전화위복으로 네, 많이 어쨌든 읽어주시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즐거웠습니다. 지금 정말로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저는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선생님 두 기자분들 학생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학생급이죠 뭐. 아니 아직도 저랑 비슷해. 얘기가 네. 뭐 왔다 갔다 하고 저도 배우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제가 또 초청하면 대기 멋인가요? 뭐 대구라던가 멀진 않습니다. 멀지 않으세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책을 또 읽어요. 다음 주는 뭡니까? 나 이게 뭔 책인지 알아야 할 다음 텐데. 주는 조금 최신 이거에 비하면 비교적 그런가요? 최신작인데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장편입니다. 백의 그림자? 예. 뭐 의학 드라마 같은 의드 조명가게 나오고요. 조명 가게요? 또저 백이 힐백도 있지만 숫자 100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백. 또 있어가지고 100? 네. 100 섀도우스인가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용산 참사 뭐 이런 거는. 그렇구나.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다음 주 지금은 이건 서점가면 할 수 있죠. 그럼요. 아주 그 핫한 작가입니다. 핫한 작가라고 지금 합니다. 20대들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 알았다고. 왜 자꾸 자 20대들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다음 주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봐. 책 좀 봐.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신 거예요? 오질이라는 그 지명이 우리 그 오지, 마음의 오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저쪽에 잊혀진 곳, 그 실제적인 지명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오지리는 어딘가에 있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그때 뭐 29살, 30살 딱 그랬었어요. 그 무렵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한 전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20대였던 사람들이 딱 이제 30대의 문턱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다 살아버린 것 같은 느낌? 좌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30대 딱 초반에. 세상 다 살아버린 것 같은,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념 내지는 이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들어온 건 결국은 이해, 이념이 아니라 이해, 그 다음에 이득, 이윤, 소비 자본주의 많이 득세하는 그런 30년을 우리가 살았더라고요. 밝은 절망의 빛이라고 제가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희망을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절망의 극단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만 희망을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덜 착하게 써야지 이런 마음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 독자들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캐릭터들만 주고 싶지 않은, 욕도 아까울 정도의 사람들. 네, 그렇지만 다 끝까지 못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난 그 이후에 30년을 살아보니 그보다 더한 욕도 아까운 사람들 캐릭터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인 속에서 저는 자꾸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고귀한 진주 같은 뭐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나 어떻게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보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소설이 끝난 뒤에 뭔가 있을 거예요. 끝난 뒤에. 차마 이상하게 나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들한테 쉽게 출구를 열어준다는 게 그런 건 너무 가벼운 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 세 극장을 덮은 뒤에 그들이 뭔가 그 햇빛이 비치는 따스한 길로 가고 있으리라는 그 상상을 독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30살들도 생각해보면 참 눈물겨운 30살들이었구나. 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나의 30살, 우리들의 30살을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어렸는데 왜 그렇게들 무거웠었지? 그리고 요즘에 또 30살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할 수많은 고뇌들로 얼마나 또 무거울까.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 시대의 30살과 이 시대의 30살들이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또 뜬금없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지만 또 막연히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희망을 또 발견하고 그냥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그냥 눈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그냥 별 두려움 없이 그 밤길을 가거든요. 눈이 막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스스로 안에서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뭐 꼭 시대적인 또는 어떤 무슨 한정된 부류의 사람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 본연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공선옥은 자기만의 그 아주 힘찬 그 문법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당당하게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시대와 그런 시대 사람들이 자꾸 부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들을 불러오고 싶다라는.